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매우 약하고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처 방안에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프로젝트에 연방재해청 23억 달러 배당을 포함시켰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차이가 나는 보도들이 이어집니다. 종합해보면 주택값 인상이나 거래는 주춤하지만 주택시장 침체 정도는 아닙니다. 이자율 인상 이후 대도시에서는 렌트가 주택 구입보다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살 여유가 없어서 이태리 등 유럽에서 주택 구입을 하는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낙태금지법을 곧 시행할 수 있다고 연방 항소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릴 8번째 의사당 폭동 청문회에는 폭동 직후 사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출석해서 트럼프의 187분 동안에 대해 증언합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대만 침공을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중앙정보국장이 말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양성 반응이 나와서 maybe 지금 텔레비전에 질 바이든 여사가 보이는 걸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오늘 펜실베니아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어제 매사추세츠 서머셋을 방문을 해서 기후변화 대책안을 발표했는데 그 일종의 연장선상인데 제가 새벽에 출근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 양성 반응이다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79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볼 만한 문제이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요일에 대통령이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음성이었는데 이제 오늘 양성 반응이다 한 것이고, 어제 저녁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약한 증상이긴 하지만 주로 콧물이 나왔고 피로했고 마른 기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79세 따라서 질병통제국이나 이 백악관의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 백악관의 어떤 의전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일은 하는데 오늘 이제 출장은 못 갈 것 같고요. 격리해서 백악관 내부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팍스로비드, 파이저사가 만든 치료제를 복용을 하는데 4월 달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남편이 먼저 양성, 본인도 양성 걸렸었죠. 그때 팍스로비드 이 치료제를 복용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은 이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치료제를 복용해서인지 그냥 가볍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지금 코비드-19 몇 년째입니까? 2020, 21, 22, 3년째인데 처음 양성 반응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사에게 처방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의사가, 주치의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팍스로비드가 지금 그 파이저의 그 보고에 따르면 입원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포함해서 심각한 그런 그 증상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뭐 몸이 약하다던가 나이가 많다던가 질병이 있다던가 여러 이런 위험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성인의 입원 또는 그 사망 위험은 뭐 89%까지 줄인다 하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꼭 나이가 많지 않아도 몸이 약하지 않아도 심장 질환이라던가 뭐 폐 질환, 신장 질환 이런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군으로 놓기 때문에 팍스로비드 PAXLOVID 빅토리아 할 때 이 팍스로비드 그냥 치료제라고 머리에 두고 계셨다가 의사가 약국으로 처방전을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집에 그 노약자라든가 뭔가 위험하신 분이 계시다 하면은 치료제가 있지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치료제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보통 이제 그 증상이 있고 나서 닷새 안에 팍스로비드를 복용을 해야지 치명적인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은 막는다고 하고요. 닷새 동안 하루에 2번씩 먹는 약이거든요. 경구약이고 그런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번인데 한 번에 3정을 먹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팍스로비드 치료제를 지금 복용하고 있다. 여기까지. 아마 이 내용이 1년 전, 2년 전에 발표가 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뉴스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코비드에 대해서 알아간 것도 많고 이미 치료제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는 분위기 그 정도입니다. 나이가 바이든 대통령이 79세이고 요즘에 얼마나 무리를 했습니까? 무슨 뭐 중동도 방문하고 그 뒤에 매사추세츠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는가 전략회의도 했었어야지 될 거 무리했던 거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코비드 걸려서 그 육군 병원에 입원하고 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뉴스로 시작을 해서 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부터 한 가지 아이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즘은 미국에서 다 은퇴하고 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산다. 생활비 때문에 집값 때문에 그럴 때 남미 어떤 그 미국의 아무튼 남쪽에 있는 중미가 됐건 남미가 됐건 미국의 남쪽에 있는 나라를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아주 그 취향이라던가 생각 이런 것들이 뚜렷하고 하신 분들 뭐 인도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밖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등등에 따라서 유럽에 가서 집을 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늘어났답니다. 특히 코비드 이후에. 이 내용을 이제 이 아이템의 맨 뒤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주택에 대해서 너무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6월 달에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집값은 올랐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로스앤젤레스냐 오렌지 카운티냐 아니면 저쪽 동부냐 남부냐 또 다른 서부냐에 따라서 주택값이라든가 거래량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집값이 지난 2년처럼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던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올라가는 곳이 많고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냥 조금씩 올라가고 주택 거래도 주춤합니다. 그렇다고 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다 집을 살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요. 거긴 또 이자율이라는 게 모기지 이자율이라는 게 뭐 몇 개월 전에 3%에서 지금은 5% 중반 정도 되잖아요. 그게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해서 현재로서는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악시오스가 오늘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도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도시는 미국 대도시 4분의 3이 현재로서는 이자율이 올라간 이후에는 렌트 들어 사는 것이 지금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하는 도표를 쭉 보여주고 있더군요. 이 주택 붐으로 가격이 오를 때는 일반적으로
뭐 아무튼 그 렌트 개인에 따라서 뭐 렌트를 들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렌트나 집을 사느냐 하는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숙제이고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풀어야지 될 만한 그런 그 주제이기도 하죠. 팬데믹 시대에 재택근무 등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많이 찾았으니까 집값이 더 올랐고 공급은 그동안 충분히 되지 않았고 공급망도 엉망진창이어서 자재값 올랐죠.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집을 사면은 글쎄 새 집인데 이게 팔릴까 하는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신축이 빨리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렌트도 굉장히 올랐죠. 지금 조금 슬로우 다운 하기는 합니다. 평균 렌트는 5개월 연속 이제 6월까지 포함을 해서 올라서 지난 한 해 동안 14.1%가 대체적으로 이것보다 더 오른 곳도 있고 덜 오른 곳도 있지만 14.1% 1년 사이의 증가율입니다. 1월 달에는 19% 올랐었잖아요. 그때가 피크였던 거죠. 지금도 뭐 1년 전에 비해서 비싸기는 하지만 렌트비가 피크 때만큼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그 realtor.com에 등록된 스튜디오 렌트, 원베드룸, 투베드룸 아파트먼트 그리고 아주 큰 이런 단지라든가 이런 곳을 6월 달 렌트비와 모기지, 주택 모기지 이자율 또 리스팅 팔려고 내놓는 집 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은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사는 것보다는 렌트가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는요 한 달에 이제 중간 집값을 중심으로 해서 했겠죠. $2,500 절약되고 샌호세도 $2,200, 시애틀도 $1,800 절약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도시에서는 시골에 가면 사는 게 더 나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자율을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렌트비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대도시에서는 렌트가 조금 그 낮다. 집을 사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계속 남가주 주택 시장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오늘은 보면은 이럴 때 팔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에서 오늘 미국에서는 그동안 짬짬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이어들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페이먼이 너무 많아지니까 부담 갖고 싶지 않고 또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니까 원래 사려고 했었던 지역을 바꾸거나 집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또 좋아진 것은 왜 그 여러 가지 그 펜딩 상황 그리고 뭐 조건절이 있잖아요. 그 조건절 만약에 인스펙션을 해서 뭐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던 나쁜 것이 나오면 우리 안 사겠어요? 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또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 뭐 전처럼 집 내놓으면 막 수십 명이 와서 내가 사겠어요.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더 주고 나는 100% 캐시 이런 것은 이제 그 시절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려는 사람들은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리스팅이 수십 개 안 되고 그리고 마켓에 조금 더 팔려고 내놓으시면 전에 비해서는 오래 있어야지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항상 강조하는 게 늘 그렇지만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만나셔야 됩니다. LA타임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리하지 않죠. 바이어나 그 셀러나 다 그 본인의 그 손님을 관리를 할 때 적정 수준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스테이징도 아주 잘해줘서 좋은 가구 아주 잘 적절하게 집에 맞게 배치해서 또 누군가가 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나도 좋겠구나 하는 그래서 좋은 그 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값이 내려갈 것이라고는 예상들을 하지만 아주 폭락은 아니라는 것 여러 조건에 대해서 대출 조건도 과거에 비해서 까다로워졌고 이제 포크로저도 아니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서서히 정상 수준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집값이 크게 많이 그 핫한 시장에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태리나 스페인,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특히 유럽은 은퇴해서 미국의 부자들이 전통적으로 가서 집을 사고 지내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약간 도시에서 벗어난 곳, 시골 지역 이런데 그런 유럽 국가에서도 말하자면 미국에서 투자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투자하는 무슨 골든 비자 해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돈을 얼마를 쓰면은 비자를 주고 건강보험까지 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집값이 크레이지해요, 지금. 특히 이제 남가주 같은 경우는 크레이지한 미국의 이 집값 때문에 애틀란타도 핫한 시장이잖아요. 지금 남가주와 애틀란타는 완전 남쪽에서 쫙 그 동과 서로 갈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유럽의 집을 좀 찾아주세요 하고 뭐 미국 부동산 회사 많잖아요. 소더비 같은 회사에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답니다. 이게 전에 그 남미 등 미국 주변에서 은퇴한 뒤에, 아니면 요즘은요 은퇴한 신분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하죠. 또 요즘은 예전에는 유럽의 물가가 너무 쎄했는데 요즘은 미국이 더 물가가 높으니까 유럽보다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총기 있죠. 뭐 낙태, 너무 피곤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재택근무가 리모트 일을 하는 게 가능한 사람은 유럽으로 가서 집을 찾는데 지금부터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하기를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가 가장 인기랍니다. 런던은 빠졌네요. 4월부터 6월 사이 미국인이 유럽에서 주택을 구입하겠습니다 하는 요청이 40%가 늘어났답니다. 소더비 인터내셔널 그 마켓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더비의 경우는 부동산 그 올해 1, 4분기의 매출의 12%가 이태리랍니다. 지난해에는 5%였으니까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보다 싼 주택이 작은 도시 유럽에 뭐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이런 데서 바다를 끼고, 그것도 무슨 화가의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런 곳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보다 집값이 엄청 싸니까 그렇다는 거죠. 달러가 강세잖아요. 20년 만에. 지금 유로화 대 달러가 뭐 1.02 이 정도 되던가요? 1.02 맞네요. 그 정도가 되니까 범죄율, 총이 무섭고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조용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 해서 몇 분을 소개를 하는데, 40살 이분은 이태리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4월 달에 꿈을 이루셨답니다. 아들과 함께 애틀란타에서 월 3,000달러를 주고 렌트 들어 살았는데, 아드님과 사시는데 4베드룸 주택 뭐 다 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사셨는데 캐시가 있었어도 애틀란타에서 지금 집 사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아했던 이태리에서 어떤 집을 샀냐면요, 3,100 스퀘어 피트 그 시칠리에 그 무소멜리 뭐 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3,100 스퀘어 피트의 본가가 있어요. 바로 옆에 또 뭐 무슨 작은 집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가게들이 있는 이런 곳을 6만 유로에 샀답니다. 그러면 6만 달러잖아요. 정확하게는 6만 1,154 유로에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음식 좋고 뭐 그림 좋고 뭐 이런 형태로요. 1920년대 파리의 무슨 아트 씬을 보는 것처럼 벨라비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의 경우는 평균 집값이 평균입니다. 6월 30일에 1년 전보다 19%가 올라서 40만 달러가 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경우, 그래서 또 다른 분도 어떠한 그 비슷한 지역에서 뭐 어느 정도 10만 달러 아래예요. 주고 집을 샀다는 건데, 50살에 은퇴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죠. 동네를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바꾸는 건데, 또 세금, 미국 시민권자는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다 그 미국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골치 아픈 것들을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이런 데서는 미국에서 우리 조금 도시 인근에서 집을 사서 그쪽의 경제를 활성화해 주세요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놓는답니다. 비자 주는 것 있고요. 또 건강보험도 주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딱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1유로에 이 집을 사서 리노베이션을 하셔라.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1유로짜리 집을 사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분이 얼마짜리 집을 사셨나요?
포르투갈로 이주를 하셔서 37살 되신 분인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해 7월 달에 7살 딸 남편과 함께 리모트로 미국의 회사에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말리부에서 2베드룸짜리 그 말리부에 모빌홈이 많잖아요. 거기서 사셨습니다. 스타트업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좀 그 요즘 최첨단 일이죠. 그랬는데 아무리 일해도 이쪽 이런 분위기와 여기서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포르투갈로 가서 아파트먼트를 렌트를 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2,000 유로를 주고 그러니까 달러와 거의 비슷하죠. 3베드룸 아파트먼트 개인 그 루프탑까지 있는 3층짜리 카스카이스 해안 도시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덜하고 뭐 학교에 보내면 아이가 위험한가 뭐 이런 것들 범죄율도 낮고 정치적으로도 좀 느긋한 나의 아이에게 좀 노멀 라이프 천천히 슬로우 푸드를 먹으면서 슬로우한 라이프를 즐기게 하고 싶다 해서 이런 형태로 유럽,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같은 곳으로 미국에서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게 블룸버그 뉴스의 오늘 보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 사회적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무척 더우시죠? 덥기는 더운데 하도 그 유럽이 너무 덥다고 하고 한국도 얼마 전부터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찜통 더위라고 하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출근을 해서 실내에만 있다가 또 집으로 쏙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더위이긴 한데 이게 그 항상 데이터 수치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뭐 한국 세계적인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 폭염인 것은 분명하죠. 어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매사추세츠에 가서 발표를 한 것이 민주당의 그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원하지만 기후변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정치에 관해선 취재를 잘합니다. 다른 매체들은 대체로 어제 제가 뉴스하러 들어오기 전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단연코 이번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쩌면 빠르면 뭐 이번 주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코비드 19에 걸렸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추스려야지 이럴 때 무슨 그런 국가 기후변화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포할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아니다 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대통령 그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겠다 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던 그런 그 공약인데 결국은 조 맨신 의원이 나그 지지하지 않아 해서 거의 지금은 죽은 듯 보이고요. 또 살아날 가능성도 정치에서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대통령인 내가 국가를 이끌어가면서 극박한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책임이 꼭 대통령 백악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조 맨신 의원을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석탄 발전소를 문을 닫고 그리고 그 같은 석탄 발전소를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바람, 풍력 발전소로 바꾼다던가 어제 뭐 서머셋에 갔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세계는 누가 뭐라고 하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23억 달러를 연방재해청에 지원을 해서 폭염 너무 더운데 미국이 90%의 가정이 에어컨이 있다고 하지만 영국은 5%밖에 없는데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폭염인데 에어컨도 없고 또 전기요금도 내지 못하고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뭐 가뭄, 산불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항상 돈이 들어가잖아요. 처리하려면 그런 기금, 기후변화에 따른 그 대책. 그런데 23억 달러라고 했는데 3천억 달러짜리잖아요. 조 맨싱이 승인해 주지 않은 게 3천억 달러대 의회에서 통과되면 3천억 달러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인 발전까지 바이든의 얘기입니다. 좀 고소득층 그 친환경 산업에 관해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 하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는데 3천억 달러짜리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23억 달러짜리밖에 안 됩니다. 저소득층 가족의 여러 가지 그 여름이 되면 시원하지만 겨울이 되면 또 추워지잖아요. 그런 때 난방비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별로 내무부에서는 이 이제 걸프만 이쪽에 이제 풍력 에너지 어느 만큼 바람개비를 세울 수 있는가 수십만 에이커 이런 것 좀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공개를 하면은 공청회를 하죠. 그쪽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커멘트도 국민들에게 요청을 했고 또 내무부에 지시를 해서 대서양 해안 또 플로리다 걸프 해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윈드 에너지, 바람 에너지, 풍력 에너지 개발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 때 멈춤했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무리 매사추세츠에 뭐 뉴욕에 뭐 바람 에너지 같은 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의회의 행동이 없이는 목표가 있잖아요. 미국에 2030년이 되면은 그 오염, 대기 오염, 그 탄소 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줄이겠다 하는 목표가 힘들죠. 3천억 달러가 있어야지 되는데 23억 달러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기후변화 비상사태 어제 선포하진 않았지만 아직도 이 테이블 위에 그 안이 올려 있다 하는 것까지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그쪽 지역에 한국 분들도 무척 많이 살고 계시는데 아주 보수적이라면서요. 그곳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도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낙태에 반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9년도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만 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심장 박동법 뭐 이렇게도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래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과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차이가 나기도 하고 텍사스 것보다는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심장박동법이라는 게 이게 울트라 사운드로 어떻게 되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 그 심장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울트라 사운드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데 산모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 텍사스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이 텍사스는 근친상간 강간도 예외를 안 뒀지만 조지아주는 예외를 둡니다. 두기는 두는데 그러려면 절차가 있어요. 뭐 경찰서에 가서 보고하고 뭐 증명하고 해야지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면은 또 낙태를 허용도 한다는 건데 2019년도에 주지사가 오케이 하고 서명을 했는데 이게 뭐고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해서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항소법원 판사가 즉각 시행하라. 원래 넘버원이 시행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넘버 2 세컨 조항에 즉시 immediately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지아주에서는 이게 그 시행이 되게 되는 거죠. 제11 연방 항소 판사입니다. 이게 근거가 연방 대법원이 6월 23일에 전체적으로
이 낙태에 대해서는 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전체적으로 이제 뭐 임신 한 22주일, 23주일까지는 낙태를 허용했던 것을 그렇게 허용한 것을 안 하고 주에서 해라 하니까 이미 이 조지아주처럼 주지사가 서명까지 해서 법이 된 것을 시행을 immediately 할 수 있게 된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조지아주에서는 조지아주가 2020년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주잖아요. 스테이시 에브라함이라는 민주당의 전 그 하원 의원이 굉장히 뭐 한 10년 동안 열심히 유권자 등록해서 그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도록 해서 16표 선거인단 표를 가져왔습니다. 조지아주라는 그 보수적인 주에서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이게 이제 11월 달 선거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스테이시 에브라함은 뭐 당연히 민주당 후보고 그리고 또 여성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여성이니까 낙태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성들은 2등 시민이 됐다. 본인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모든 본인의 인생과 경제적인 계획과 학업과 또 아이의 미래까지 아직 그 태아의 그 미래까지를 내가 준비가 안 됐네 하는 결정도 할 수 없는 국가가 그걸 결정을 해줘야지 되는 그러므로 2등 시민이 됐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브라이언 캠프 현 주지사는 뭐 강하게 이 낙태 금지법을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시 에브라함 그 주지사 후보인 이 후보는 오늘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여성이 자신의 몸에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그의 목표를 달성했다. 연방 제11 항소법원이 그렇게 하라, 즉시 시행하라고 낙태금지법을 판결을 함으로써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지아주에서 중요한 그 상원의원 선거도 있잖아요. 라파엘 워녹, 낙태를 지지하는 목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시무했었던 그 교회에서 오랜 동안 담임 목사로 일했고 이제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됐지만 남은 임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치르는 선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의 도전자 허셔 워커는 당연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고 낙태에 대해서 이거 금지해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그리고 훨씬 더 자세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낙태 이슈가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조금씩 더 일반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저는 오늘 5시에 분명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도 뭐 저희 뉴스 하는 사람들이야 늘 일을 하기는 하지만 5시부터 이제 청문회 봐야지 돼요. 동부 시간으로 8시가 프라임 타임이잖아요. 그때 8번째 의사당 폭동 사건 청문회가 열립니다. 187분이 키워드입니다. 187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저쪽 외곽 지역부터 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꽉 꽂히는 거죠. 180분이면 3시간 7분 동안 왜 방위군도 그곳에 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방위군은 끝내 대통령이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내렸고요. 그리고 왜 지지자들에게 그 의사당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증언을 듣게 되는데 이 증언을 듣는데 2사람과 현장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비디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중요한데 187분 동안 폭동이고 또 누구는 반란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3시간 7분 동안 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의회를 지켜야지 될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마지못해서 트윗하고 마지못해서 비디오 처음에 내놓으면서
저 사람들 난 충분히 여러분의 심정 이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를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증거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국가안보 부보좌관 매튜 그 파팅얼, 이분은 전에 그 저널리스트였는데 마이클 플린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고 나서 뭐 불과 얼마 되지 한 달도 안 돼서 뭐 러시아와 거래하고 돈 받고 했었던 거 탈로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눈물을 머금고 말하자면 사임시킨 그런 사람이 추천을 한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다 존경받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의 강경한 정책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이 가볍게 그 취급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부대변인 그 세라 매튜, 또 한 사람은 백악관 자문 비디오로 뭐 1월 6일 전에 트럼프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했었다는 이런 그 세 사람인데, 어쨌든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7분 동안 행동을 두 가지로 크게 하지 않아서 무엇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인가, 법적으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방법에 따라서 의회의 공식 절차를 방해했다. 사법방해. 그 공식 절차라는 게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준하는,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얘기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얘기보다 여러분들께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건데, 미국도 무더위잖아요. 1억 명 이상이 완전히 뭐 100도도 넘고 경고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는데, 기록적인 폭염 때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고 계시지만 리마인드성, 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너무 덥거나 극단적인 날씨에는 몸하고 뇌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날씨, 기후보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해줘야지 될, 아니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코비드 19이 기웃거릴 수도 있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물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물 하면은 물만 뭐 하루에 8잔을 이거 어떻게 마십니까? 저는 물을 저 처음 말씀드리나요? 아닌가요? 저 물 하루에 정말 한 모금도 안 마시거든요. 따로 물이라고 생긴 것. 그런데 요즘에 마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물이 몸에서 요구하는 양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음식을 좀 짜게 먹었다, 밖에서 먹었다 하면 또 물을 마시더군요. 물 하면은 8잔을 뭐 얼만큼을 뭐 1리터를 떠놓고 이거 다 마시겠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박도 있잖아요. 요즘에 멜론도 있고, 오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이하고 치즈하고 같이 먹는데요. 새벽에는 토마토하고 치즈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포도, 오렌지, 과일 있잖아요. 샐러리도 그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 매운 음식을 드시는 게요, 더위를 식혀주는데 좋답니다. 땀 흘리게 해서. 옷은 느슨하게, 이렇게 펑퍼짐하게, 저 펑퍼짐한 브라우스를 좋아하는데, 이래야지 이제 그 숨을 쉬고 이런 게 있다는, 공기가 순환된다는 거 분명하게 있는 거고요. 무더위 주무실 때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찬물로, 추워서 못하는데요. 추워도 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주무시고, 그리고 밤에 뭘 먹으면 몸이 더 더워진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뭘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회학자 뭐 에릭 클링버그 이런 분이 이런 폭염 때 이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국에서 오래 사셨다면은 한 번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웃, 뭐 아파트먼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위에층, 아니면 저쪽 동에 사는 사람이 어머 얼마큼 안 보인다 했는데 그 사람이 숨졌는데 집에서 발견이 됐대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한 사람, 또 그런 모든 내가 좀 살피면 좋겠네 하는 이웃도 살펴야지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더울 때는 사람들 좀 짜증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덥게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코비드 19에 대한 면역력도 키우려면 우리가 더위에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항상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어떠한 지점에 왔나 하면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돈바스 지역에서, 돈바스가 이제 또 특히 두 군데로 나뉘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루한스크에서 두 개 도시를 또 러시아로부터 되찾았답니다. 하나는 그 파블리브카라는 곳인데, 이곳은 진짜 뭐 학교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강하지만 제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손되고 했었을 때 거리에 다니는 게 동물들이잖아요. 그런 형태의 강아지만 있었는데 그 러시아의 대단한 화력을 뚫고 그리고 이제 다시 승리를 해서 러시아 군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무기로 삼기도 하고 또 유럽 쪽에서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줄여서 역시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 열흘 동안 그 노르드 스트림 그 파이프라인이 러시아에서부터 독일로 오고 또 유럽 다른 곳으로도 에너지가 가는 이게 점검 기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일단은 유럽이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러시아가 100% 확 중단시키면 어떡하나 했더니 러시아가 공급은 한답니다. 그런데 한 30%에서 40% 정도 공급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나 유럽연합이나 각자의 길에서 뭔가를 그 대책을 마련을 할 테고요.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이미 보냈는데 지금 더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와이프가 의회에서 연설한 뒤에도 뭔가 이제 그에 따른 그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CIA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아스펜 그 안보 포럼에 나가서 중국이 뭔가 지금 다시 계산을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 중국이 러시아와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도 통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대만 때문에 1949년도에 중국에서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는 독립이야 하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 것이고 미국은 그 이후에 중국을 겨냥해서 또 대만이 민주주의니까 대만을 지원하고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1979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대만에 무기를 팔아야지 됩니다.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무기 파는 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은 뭐 대만에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무기를 팔 때도 중국과의 뭐 예를 들어 전면전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탱크 같은 거 이런 것은 사가지 마세요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무기를 팔아서 미국의 군수 그 업자가 한국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러시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겼네? 했는데도 또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대만을 만약에 침공을 한다면 정말로 압도적인 힘으로 그냥 단시일 내에 확 어떻게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CIA 국장이 많은 그 사람들을 앞에서 그 윌리엄 번스 국장이 한 얘기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말에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공산당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제가 공화당을 공산당이라고 합니까? 공산당 그 주요 대회 이후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하는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막 시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빨리 해치우겠어 하는 전략적인 실패가 이제 중국의 다른 생각을 그 하게 할 것이라고요. 뭐 정보 공간 통제해야지 되고 다른 나라의 지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낸시 펠로시가 여러 가지 그 비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8월 달에 대만을 방문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I don't know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을 방문을 하는 게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사이에도 어떠한 그 의견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8월 달에 방문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되는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 때 이런 외교적인 것이 항상 그 있는 것이죠. 같은 민주당 사이에서도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첫 번째 와이프 장례식 보니까 과연 미국이더군요. 첫 번째 자녀들, 두 번째 와이프와의 자녀, 세 번째 와이프와 그 자녀까지 전부 갔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